가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흉근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대흉근의 기능이 중요한 친구가 그냥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힘을 줄 때 보형물이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 때 재수술 없이 첫 수술로 행복하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주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통계를 봤는데 토성형만큼이나 가슴 성형도 부작용이 많고 재수술률이 높다고 해서 가슴 성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슴 성형을 얼마나 집도하셨나요? 제가 성형외과 들어온 지가 지금 18년 정도, 20년 가까이 돼가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된 지도 이제 15년 가까이 돼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할 때는 제가 대학에 나와서는 하루에 뭐 5개까지도 하면서 주 6일 그렇게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학에 있을 때는 저희 이제 정규 수술도 있지만 이제 또 외과에서 유방암 때문에 암 수술이 끝나고 나면 또 재건 수술하러 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삼성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제가 집도를 한 수술부터 계산을 해도 만 건은 쉽게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가슴 성형이 재수술이 많다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슴 수술이 왜 부작용이 많고 재수술이 많은지 원인과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 이제 유독 좀 재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심각한 재수술, 만약에 사진을 이제 공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수술들은 사실 최근에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주로 예전 보형물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예전 보형물들로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해외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안 좋은 결과로 참다 아니면 뭐 여러 번 재수술을 거쳐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했는데도 너무너무 이상한 결과, 정말 어떻게 이거 막 이런 정도의 결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신 분들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경험이 별로 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참담한 결과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다른 재수술 이유로 꼽자 그러면은 가슴 수술을 보형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필러라든가 안 좋은 다른 물질들을 넣었다던가 아니면 실을 삽입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술을 보형물을 넣기 전에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해서 보형물을 넣으면서 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내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조금 재수술하기 어렵고 그리고 재수술의 결과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의 뭐 위치, 보형물의 크기 뭐 이 정도의 수술이라서 사실 아주 크게 어려운 재수술들은 아니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재수술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보형물이 들어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 보형물들은 구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구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보형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없다면 구축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지만은 이전 보형물들로 인한 구축 또는 파열 이런 것들로 인한 재수술, 그리고 또 구축과 파열이 동반될 때는 안쪽에 흉터 조직이나 헤마토마, 장액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컴바인되어 있으면서 구축이 오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는 이제 보형물로 인한 문제 이렇게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보형물의 크기가 양쪽이 맞지 않는다던가 비대칭이 있다던가 환자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었다던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든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인 출혈, 염증, 감염, 흉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놀랐던 게 원장님께서 가슴 성형에서도 기능적인 부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그럼 모양 외에 어떤 기능적인 부작용이 있는 거지?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형물을 많이 넣을 때
보형물의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어느 층에다 넣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윗볼록이 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근육으로 덮어주는 이중평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근육으로 싸는 근육하 아니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해부학적 구조에 맞는 서브 글랜듈라라고 해가지고 유방 근육의 위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근육의 막만 살짝 들어서 근막 아래다 보형물을 넣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방법만 없고 이렇게 층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쓰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각각의 수술 방법에 갖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분이에요. 이 친구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흉근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대흉근의 기능이 중요한 친구가 그냥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힘을 줄 때 보형물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가슴 큰 분들이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형물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해요. 움직이는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어떤 수술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해가지 못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저는 점점 더 근육을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은 들지 않는 방법 근육의 절개나 근육의 조작을 안 하는 방법을 조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슴 수술을 할 때 만지는 근육이 대흉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기능이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유방암 후에 재건을 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근육은 제자리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원래 유방 조직이라는 게 가슴 근육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중평면이라고 말하는 근육 가슴 조직 아니면 뭐 근육화 이 방법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초기에 미용적 결과가 더 우수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위로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구조물도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것이냐 나의 기능적인 부분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미용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절충을 해서 저는 가능하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손해가 거의 없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조금 더 권하고 싶은 거죠. 가슴이 중요한 감각기관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은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가슴의 경우도 감각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있나요? 그럼요. 감각을 잃게 되는 부작용이 제로는 아니에요. 굉장히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는 거는 신경에 손상이 오면은 감각 손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신경이라는 거는 끊어져도 손상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늘어나도 신경이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손을 이만큼 비었어. 이 부분이 끊어졌겠죠, 분명히. 감각신경이. 근데 처음에는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좀 무딘 것 같다가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신경은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스트레칭이 심해졌다든지 정말 메인으로 작용하는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감각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라는 문제도 수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보형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흉곽 사이즈에 비해서 아니면 내 피부의 느슨함에 비해서 점점 너무 큰 보형물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가슴 성형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케이스 10,000건 이상을 집도하신 의사분으로서 첫 수술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재수술이라는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 때 재수술 없이 첫 수술로 행복하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물론 이건 환자분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재수술 없이 첫 수술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너무 큰 보형물을 넣지 않는다입니다. 너무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조직이 늘어나줘야 돼요. 결국 보형물이라는 게 봉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 피부 안쪽에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너무 늘어나게 돼서 신경도 같이 늘어나거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몸에 비해서 그리고 나의 피부의 여유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나중에 뭐 처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체형보다 너무 큰 보형물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형물이 너무 밥그릇 같은 보형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도 빈대떡 같은 보형물들부터 뒤집어 놓은 밥그릇 같이 생긴 보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밥그릇 같은 보형물보다는 빈대떡에 가까운 조금 더 내추럴한 보형물을 선택하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그릇 같은 보형물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윗볼록이라고들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윗볼록을 커버하기 위해서 근육으로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을 덮고 있는 대흉근이라는 근육도 분명히 기능을 하는 근육이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한 점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깁스 같은 거 하고 나면 살이 쪽 빠르면서 근육이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형물을 근육으로 커버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얇아지고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볼록하고 정말 밥그릇 같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근육으로 눌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하라든지 이중평면이란 방식으로 꼭 수술을 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내 조직의 양도 중요하고 내 원래 기본 가슴 사이즈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동그란, 너무 볼록한 보형물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께서 지나치게 뭔가에 고집을 부리시는 것도 좋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씩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가슴이 하나로 이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은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은 가슴을 모아주지 않더라도 모일 수밖에 없는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가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새 가슴하고 반대로 이렇게 한물 가슴도 있어요. 근데 한물 흉곽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전 원장님들께서도 가슴을 모아주고 싶어서 보형물을 너무 안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여기가 약한 조직이라 뜯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통으로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나는 유유를 원해요, 뭐 Y를 원해요, I를 원해요, 막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가슴 체형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정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가슴의 양이라든가 내 흉곽 모양이라든가 내 유두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못 만들어지는 가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떤 거 하나에 꽂혀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다 망가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가슴이 어떤 가슴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슴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부터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더블 버블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형물이 원래 있던 내 가슴의 밑선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더블 버블 디포미티라고 하고 또 이중선이 보인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사실 요즘에 생기는 부작용들 중에서는 까다로운 편에 속하지만 제일 흔한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케이스는 아닌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다시 복원을 하고 보형물의 사이즈라든지 보형물의 모양을 좀 바꿔주는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밑선을 재정립을 해서 하는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기억에 남는 수술들은 제가 좀 어렵게 했던 수술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제 보통은 보형물을 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유륜이나 유두가 거의 모양을 잃어버린 경우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재건 수준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의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회복 과정에서 피치모탈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감염이라든지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내 조직만 갖다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요. 조직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외부 보형물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몸의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보형물을 빼고 또 염증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슴이 많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보형물 외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들을 넣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사실 보형물 때문에 생긴 재수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보형물의 문제와 보형물을 싸고 있는 막 그러니까 보형물의 주변에서만 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형물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사실 재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아주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는 알 수 없는 물질을 가슴에 확대의 목적으로 삽입했을 경우예요. 그 경우가 가장 어렵고 재수술을 했을 때도 염증이라든가 감염의 재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가지 필러들을 중국에서 넣어가지고 온다던가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가슴 필러를 확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디용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쓰는 안면부 필러들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필러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쓰는 필러들이 사실 굉장히 검증이 오래됐고 그리고 정말 좋은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얼굴에 넣는 필러로 가슴에 넣는 보형물을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원 재료값만도 3,000이 넘겠죠. 300cc를 넣는다고 하면 뭐 더 비싼 필러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런 필러들을 가슴에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뭐 일부분 여기가 어떤 종양을 절제하면서 생겨서 요만한 홈이 있다. 그럼 그런 데를 필러로 채우겠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얼굴에 넣는 필러조차 다량을 넣었을 때에 가교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젤 상태의 필러를 정말 뭐 100cc 이상 이렇게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은 좀 그나마 안전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지방을 안전하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cc, 300cc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이라는 건 우리의 생체 조직이잖아요. 주변에서 혈류가 들어와야 사는데 이게 혈류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 가운데에서는 지방이 석회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일 시스트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름 덩어리처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만 돼 있으면 정기 검진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필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수술처럼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고 여기는 근육, 여기는 가슴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시술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들어가는 층 자체가 균일하지가 않고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거의 유방암 때 유방 절제술 정도로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다 제거해야 그 염증이 끝이 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확대를 할 때 아직까지 가슴에다가 넣어도 된다고 허가가 된 거는 보형물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을 거기에 이제 서브로 보형물의 경계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브로 넣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인 거지 가슴 전체를 지방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것도 대용량을 이거 아직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뭐 필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도 집어넣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왔던 환자분들도 거의 다 이물질을 넣었던 경우들입니다.
재수술 없이 첫 수술로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환자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한테 가장 맞는 수술, 나에게 가장 안전한 수술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재수술 없이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예쁜 가슴 가져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슴 한 번에 예쁘게 만들어줄 병원과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